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경무대를 포격한다면. 모포에 둘둘 말려 피투성이인 채로 여동생 집으로 엎혀 들어온 박상희는 숨이 붙어 있었다. 여동생 박재희는 당시 오빠가 가슴과 옆구리에 3발을 맞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제가 녹두물을 따려서 떠먹이는데 한 모금 마시고는 곧 숨이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 작고한 박재희 할머니는 오빠 가족은 피신해서 임종을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상희의 아내 조기분이 유복자 박준홍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다르다. 임종을 했고 남편이 숨을 거두면서 내가 왜 죽어, 내 뒤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것이다. 조기분은 딸 넷을 낳은 뒤 박준홍을 임신하고 있었다. 친척들 사이에서 대통령감으로 일컬어졌던 박상희가 죽을 때 나이는 42세였다. 구미국민학교 교사로서 구미폭동 때 줄곧 박상희를 따라다녔던 송재욱의 증언에 따르면 구미에서는 좌익폭도들에 의한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충북경찰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박상희와 함께 달아나던 김광왕 군농조 위원장, 장달수 민청 간부가 사살되고 6명에서 7명의 비무장한 주민들도 사망했다. 경찰에 의한 공개 총살은 없었다. 구미를 장악한 경찰은 그날부터 폭도를 붙잡아들여 분류하는 일에 착수했다. 송재욱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폭도들에 의하여 구금됐던 덕분에 양민으로 분류됐다. 양민이로란 완장을 차고서 그는 경찰서 연병장에 붙들려 와 있는 수백 명 가운데서 양민을 골라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양손을 깍지친 채 머리 위에 올리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 애절한 눈짓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가 일어나 하면 그 사람은 당일로 석방이었다. 송재욱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종일 왔다 갔다 했다. 5일장으로 치러진 박상희의 장례식은 그의 생전 위상에 비교하면 쓸쓸한 편이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문상을 다녀가곤 했다. 구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박상희의 원만한 인격으로 해서 희생자가 적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상희의 큰딸 영옥은 구미국민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망 후 해직을 시키라는 압력이 내려왔으나 배영도 교장이 이웃한 고아 국민학교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수습했다고 한다. 조선 경비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정희가 형의 죽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못했고 그 며칠 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올라갔다고 한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된 뒤 가족들에게 내가 그때 형의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러 다녔다고 해서 나중에 김창룡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준홍에게 형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사람이 좋고 여러 사람들이 따르다가 보니까 그 사건에 휩쓸려든 것이다 고 말하더란 것이다. 박정희가 마음속으로 어렵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존경했던 박상희의 비극적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때까지 박정희는 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방관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여운형의 중도좌파 노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공산당식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형의 죽음은 그러한 박정희를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형의 죽음을 가져온 우익경찰과 그 배후인 미군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됐다. 박정희는 장교가 된 뒤에는 미군들과 부딪히면서 그런 증오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에게는 미군이 일제를 대체한 또 다른 외세에 지나지 않았다. 심정적으로 왼쪽으로 기운 그를 공산당 조직으로 엮어버린 것은 박상희의 친구들과 만주군 출신 좌익 인맥이었다. 박정희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1차적인 증언자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의 동기생 이한림이다. 박정희가 생도일 때 이한림 부인은 사관학교의 행정부장이었다. 만주군관 동기생 이병주 부인은 1연대 중대장이었는데 1연대는 경비사관학교 내 주둔했다. 만주군관 동기생 3사람은 자연히 자주 어울려 다녔다. 이병주는 이한림을 따라서 명동성당에 미사를 보러 나가곤 했다. 어느 날 이병주가 이한림에게 육사의 숲속을 같이 산책하자고 했다. 함께 걸으면서 이병주는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해갔다. 그동안 성당에 따라다닌 것은 이한림, 너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다면서 죽은 예수에 대한 제사인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한림은 우정을 생각하여 듣기만 했다. 박정희가 생도로 들어온 뒤에는 삼자 대화에서 이병주와 박정희가 합세하여 이한림을 설득하는 형국이 됐다. 이병주가 말하는 요지는
남한은 부패하고 혼란해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없고 북한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다. 10월 어느 날 명동 입구에 있던 제1호텔 다방에서 박정희는 먼저 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한림이 먼저 왔다. 박정희는 이한림이 앉자마자 정치와 사상 문제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한림이 시큰둥하게 앉아 있으니 박정희는 이병주 칭찬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병주는 지난날 오화에 아몽이 아니야. 이한림은 박정희와 이병주가 작당해 자신을 사상적으로 세뇌시키려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인은 한마디를 던지고 일어났다. 너희가 사상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대화로서 나를 세뇌시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안 만나겠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박정희는 이한림과 자주 만났다. 하루는 두 사람이 남산으로 산책을 가서 중앙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자 불쑥 입을 열었다. 한림이 이곳에 포를 설치하고 저 경무대 쪽을 포격하면 나폴레옹이 소유진압 사령관으로서 파리를 제압했던 것과 같이 경무대 장악은 문제없겠지. 정희야, 그런 농담하지마. 너는 농담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한림은 박정희의 농담 같은 진담을 막았다. 대구 11 폭동은 조선 경비대를 좌경화시키는 한 계기가 됐다. 경찰에 쫓기던 많은 좌파 젊은이들이 피난처 삼아 군에 입대했다. 경찰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장한 이들은 좌익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하사관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로 교육됐다. 박정희가 생도 2기로서 교육을 받고 있던 1946년 11월 태릉주둔 1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김춘근은 이렇게 말했다. 밤엔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병영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면 좌익 세포들이 쏘다니면서 포섭 활동을 벌이곤 했습니다. 군대의 남로당 거물 최남근은 우리 군내의 좌익은 32%라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박정희의 2기생 중에는 대구사범 후배가 한 사람 있었다. 서억균. 성격이 괄괄한 그는 공석이던 교장의 대리자 이모 생도대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일본군 소위 출신인 이 부인은 군기 확립을 강조하면서 생도들에게 깐깐하게 대하고 있었다. 12월 들어 졸업을 한 열흘 앞둔 날, 이 부인은 생도들을 모아놓고 서억균 등 생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경고했다고 한다. 그 며칠 뒤 한밤중에 서억균은 목총을 들고 생도대장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 부위의 머리를 난타해 인사불성으로 만든 뒤 목총을 철조망 밖으로 버리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이 부위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소생했고 서억균 등 5명의 생도가 퇴학당했다. 박정희는 정권을 잡은 뒤 서억균을 많이 도와줬다고 전한다. 박정희의 2기 생도들은 1946년 12월 14일에 졸업했다. 교육 중 69명이 탈락하고 194명이 졸업했다. 성적 순으로 군번을 받았다. 1등은 신재식, 박정희는 3등이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박정희의 육사 성적은 1등 아니면 3등. 이는 박정희의 지능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박정희 소위는 춘천에 본부가 있던 파련대에 배속됐다. 파련대는 1947년 2월 미군이 38선 경비 업무를 일부 이관하자 5곳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게 됐다. 경비중대장은 경비사관학교 1기 김점곤 부이였다. 원용덕 연대장이 장교들을 소집하여 경비초소의 위치와 소대장의 배치 장소를 의논하는데 미군 고문관 브라운이 소대장의 서열에 따라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정희가 면전에서 버럭 신경질을 냈다. 미국놈이 왜 간섭을 하나? 브라운은 미국놈이란 욕을 알고 있었다. 원용덕 연대장이 미국놈은 애칭이지 욕이 아니다 고 변명해도 통하지 않았다. 내가 타이피스트한테 들어서 아는데 미국놈은 욕이다. 브라운은 박소위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원만한 원용덕이 적당히 달랬다. 원용덕이 한 번은 장교들에게 장교들도 이제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훈시했다. 박정희 소위가 정색을 하고 이것이 미국 군대입니까? 한국 군대입니까? 라고 대들었다. 제4경비 초소장 박정희 소위는 송청 지역의 38선 경비를 맡았다. 주요 임무는 38선을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이었다. 그때는 38선에 철책이 쳐있지도 않았고 병력이 깔려있지도 않아 남북 간 왕래가 꽤 이루어지고 있었다. 술과 줄담배가 취미인 박정희는 지휘소가 있는 폐광촌에서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마시고 있었다. 막걸리를 병에 넣어 책상 옆에 두고 물 마시듯 했다. 한 번은 김정곤 중대장이 청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왔다가
박정희의 이런 모습에 놀라 물었다. 아니, 술 담글 줄 압니까? 제가 문경에서 선생질할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여주인이 주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주인으로부터 막걸리 담그는 법을 배웠죠. 8연대 소대장 박정희가 38선을 지키고 있던 1947년 4월 5일 강릉에 있던 같은 연대 제3대대에서 고급 하사관 수십 명이 작당해 송효찬 대대장을 습격했다. 송대위는 달아났다. 하사관들은 장교들을 두들겨 팬 뒤 감금하고는 병기고를 열어 무장했다. 송대위가 지나치게 훈련을 엄격하게 시키고 외출을 금지시킨 데 대한 불만을 이용해 강릉 지역의 남로당 세포가 하사관들을 선동하여 일어난 준반란이었다. 미군이 출동해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 주모자 30여 명은 월북했다. 이런 류의 항명 사건은 부대마다 빈발했다. 근대식 군대를 가져보지 못한 우리나라 청년들은 군대 규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풀려고 했다. 하사관과 장교들의 부하 통솔 수준도 문제였고 여기에다 좌익의 선동이 끼어들었다. 당시의 군대는 노사분규 현장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었다. 8연대의 38선 경비 업무는 1947년 5월에 끝났다. 박정희 소위는 춘천의 연대본부로 돌아와서 작전참모 대리로 임명됐다. 이즈음 박정희는 남로당 간부인 이재복과 접촉하고 있었다. 김점고는 박정희가 친척이라고 속여 이재복을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초대한 뒤 원용덕 연대장과 나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점고는 뒤에 생각하니 이재복이 우리를 포섭하러 왔던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복은 좌익이 결성한 경북도 인민위원회에서 선전부장 황태성과 함께 보안부장을 지냈다. 대구 폭동 후에는 도피 중이었다. 그는 동년배인 박상희와도 친분이 있었다. 평양 신학교를 나온 뒤 목사로도 일했다는 이재복은 군대 내의 남로당 조직을 관리하는 군사부책이었다. 여러 가지 가명을 쓰고 있던 그는 박상희가 경찰한테 죽은 뒤 박정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에서 박정희 소위는 봉급을 받으면 박상희 유족에게 거의 전액을 송금했다고 한다. 보기가 딱하여 김정곤 중위는 자주 술을 사주곤 했다. 박정희가 구미에 내려가 보니 이재복이 박상희의 유족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상희의 유족은 이재복의 지원서를 부인하고 있다. 박정희 소위가 춘천에 있던 8연대 본부에서 작전 참모 대리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은 김정곤 중이었다. 두 사람은 춘천 시내에 있던 일본식 목욕탕에 가끔 들러 신상 문제를 이야기하곤 했다. 박정희는 본처와 헤어졌다면서 재혼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원용덕 연대장은 박정희를 결혼시키려고 애썼다. 원용덕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원 목사가 철독청 직원의 딸을 소개했다. 원용덕, 김점곤, 박정희가 함께 용산에 있던 철도청 관사에 가서 그 딸과 선을 보았는데 박정희가 퇴짜를 놨다. 김정곤에 따르면 박정희는 여자를 고르는 신미안이 꽤 높았다고 한다. 원 목사는 좋은 처녀를 놓친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하도 그러니까 원용덕은 그렇게 아까우시면 아버님께서 장가 드시지요 라고 우스개를 했다. 원용덕은 나중에 박정희의 큰딸 재옥과 한병기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게 된다. 박정희 소위가 작전참모 대리로서 한 일 가운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경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야외 기동훈련이다. 7월에 박정희는 일주일간 연대 장교단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교관이 되어 혼자서 교환을 만들고 소대 전투훈련, 분대 전투훈련, 진중근무,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켰다. 그때는 장교들의 다수가 일제시대의 학병, 하사관 출신들이어서 사병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만주군 8단에서 작전장교 역할로 실전 경험이 있는 박정희의 능력을 원용덕이 높게 샀던 것이다. 장교단 교육을 마친 8연대는 7월 22일부터 3일간 강릉 후포 사이의 동해안에서 야외 기동훈련에서 모의 전투를 벌였다. 이 연습의 계획서와 평가 보고서는 박정희 소위가 작성했는데 원본이 남아있다. 세밀한 지도 그림과 치밀한 계획서 내용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하게 만든다. 박정희는 교육 실시 후 소감란에서 장교들의 저지를 개탄하고 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치열한 책임감이 결핍함, 매사의 진취, 적극성이 부족함, 울진방면 연습에 있어서 병사는 한 명도 낙오자가 없었음에도 장교가 먼저 낙오하였다는 것은 병사에 대한 장교의 권위의 실추임에 더함이 없으리라. 야비한 언어,
저급한 취미를 가지고 장교로서의 위신을 훼손한 점이 많은 것을 볼 때 장교단 교육의 부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음. 건군의 초석이 되겠다는 것을 군인으로서 신앙시할 만큼 투철한 신념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여기에 귀일할 것임. 박정희 소위는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승진한 뒤 1947년 9월 27일에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옮겼다. 박정희는 10월 23일에 입교한 5기생 때부터 가르치게 된다. 사관학교에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 5기생부터였다. 교육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5기는 주로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첫 번째 기였다. 5기생의 약 3분의 2가 월남한 북한 출신 청년들이었다. 나중 5.16 쿠데타 때 박정희에게 핵심적으로 협조한 지휘관들 중에는 박정희 중대장의 인격에 감복했던 5기 제자들이 많았다. 혁명군 지휘소로 쓰였던 육관구 사령부 참모장 김재춘, 서울에 진입한 5사단의 최명신 사당장, 해병여단과 함께 한강을 건넌 공수단장 박치옥, 육군 본부를 장악했던 육군단 포병사령관 문재준이 5기생이었다. 사관학교는 박정희에게 미래에 소용이 될 인맥을 마련하여주는 한편 그를 좌익 조직에 묶어놓는 인맥도 제공했다. 박정희가 5기생을 맡았을 때 사관학교 교장은 김백일 중령, 생도대장은 최창언 소령, 행정처장은 장도영 중령이었다. 박정희는 1중대장, 그 아래 2구대장은 황택림 중위, 2중대장은 강찬선 대위, 그 아래 2구대장은 김학림 대위였다. 박정희를 포함한 이 네 장교는 모두 남로당에 포섭돼 있었다. 이들은 1년 뒤 숙군수사 때 체포되고 박정희만 살아난다. 남로당은 군대 내부에 공산당 세포를 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생도들을 가르치는 사관학교 장교들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종필은 1986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강창선이 군대 내의 좌익 두목이었는데 박 대통령을 포섭하려고 자꾸 끌고 다니면서 술을 같이 마시고 해서 술 좋아하는 분이 술 얻어먹다가 의심을 받게 된 걸로 압니다. 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강창선은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동기생으로서 그때도 유일하게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버틴 사람이었다.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한다. 이 강창선은 두목이 아니었고 군부 내의 두목급이라면 단연 최남근이었다. 그는 신경에 있던 만주군관학교의 전신인 봉천 육군훈련처 출신으로 광복대는 간도특설대의 신병교육대 부대장이었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박성환이 조직한 여운형 계열의 만주군 내 비밀 항일 조직에 들어있었다. 박정희의 좌익 인맥은 만주군 시절로 그 뿌리가 올라간다. 몸과 마음이 통이 큰 최남근은 광복 뒤 일찍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간 덕분에 박정희가 육사 중대장일 때는 대구에 주둔한 6연대장이었다. 박정희는 이때 남로당 군사부책 이재복, 최남근과 자주 접촉하고 있었고 많은 목격자를 남겼다. 박정희는 강창선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로당 대군 공작부서의 지휘부와 연결돼 있었다. 박정희는 사관학교로 부임해 온 뒤 잠시 서소문의 한 여관에 묵고 있었다. 이때 경비사관학교 동기 한웅진 중위가 6년대 헌병대장으로 있으면서 법무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박정희와 함께 한 달쯤 머물렀다. 6연대장 최남근은 매주 한 번꼴로 박정희를 찾아와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최남근이 한중이도 같이 나가지 라고 했다. 박정희가 얼른 저 친구는 공부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갑시다 라고 말렸다. 몇 년 뒤 박정희는 한웅진에게 그때 최남근이 너를 포섭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린 것이다. 너무 어리다고. 나와 최남근은 그때 효자동 이재복의 집을 출입하고 있었다 고 말하더란 것이다. 한웅진은 이재복, 박정희와 셋이서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재복은 내 조카에게 신경을 써주어서 고맙다 고 말하더란 것이다. 박정희의 외삼촌으로 행세하고 있던 이재복이 한 말은 그 몇 달 전 한웅진이 박정희를 친척 처녀에게 중매한 일을 두고 한 것이었다.